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숙모님이 어머님을 뒤쪽 문으로 밀쳐내자 뒤이어 방문이 우당탕하고 열리고 중공군들이 와르르 몰려들었다. 누비로 만든 군복을 입고 그들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자기들의 소나기에 잡힌 포획물 숙모님을 둘러쌌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정조를 스스로 빼앗김으로써 어머님과 우리 삼형제를 구해낸 숙모님이었다. 오탁번 지음 가랑비. 숙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부랴부랴 서울을 떠난 것은 오후 3시가 훨씬 지나서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 일 저 일이 제가끔 뒤틀려 나가고 있었다. 늦가을 날씨답지 않게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염소 오줌 누듯 빗방울을 찔끔거리고 있었다. 누구에게 외랄 것도 없이 신경질이 나고 온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까닭없는 적의를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다. 아니면 서서히 완전하게 짓눌려 버릴 것 같은 기분이 공연스레 느껴지는 날이었다. 넷째 시간 강의를 그럭저럭 마치고 났을 때였다. 교반장 생도가 수업 종료 보고를 할 때 뒷줄 오른쪽에 앉은 생도가 손을 책상 위에 떡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고야 말았다. 자료 짜세가 그게 뭔가? 너무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착한 생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평소에도 이따금씩 야단을 치는 교관이라면 대수로울 게 없지만 나는 사관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생도들을 꾸짖은 적이 없었다. 특간 장교라고 흔히 불리는 일반대학 출신 교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둥글둥글 마음이 좋았다. 맡은 강의나 열심히 하고 생도들에게 되도록 책을 많이 읽히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이지 보행자세라든지 차렷자세라든지 경례 동작 같은 것은 생도대 훈육관 장교들이 이모저모 빈틈없이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교수부 교관들이 이러쿵 저러쿵 할 입장이 되지 못했다. 강의 시간에 곁눈질을 한다든가 자세가 흐트러진다든가 하는 생도가 있어도 야단을 치지 않고 아무개 생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하는 식으로 유머를 섞어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였다. 특간 장교들은 일반 대학물을 몇 년 먹었으니까 사관학교에 와서 첫 시간 강의실에 들어가면 숨이 콱 막히면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을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질서정연하게 부동자세를 취하고 교반장 생도가 우렁찬 목소리로 인원 보고와 수업 준비 종료 보고를 해대기 때문이다. 생도들의 수업 태도는 완벽한 작품이어서 필기를 할 때는 필기를 동시에 하고 책을 익힐 때면 책장 넘기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다. 수업 종료 보고를 하려다 교반장이 차렷구호를 외쳤는데도 한 녀석이 책상 위에 손을 그대로 얹고 있었다. 아침 출근 때부터 기분이 언짢던 나는 드디어 그 녀석을 믿기로 하여 공공연하게 화를 내면서 일장의 훈시를 도도하게 해댔던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는가? 정신 못 차리면 누구한테나 잡혀먹힐지 모르는 세상이야. 여러분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야. 정신 자세가 그 모양이면 붓괴를 어떻게 무찌르나. 국가를 위해서 바친 몸은 생도들의 몸이 아니야. 차렷 구호가 떨어졌는데도 그따위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야. 문을 쾅 닫고 복도로 나오자 화학과 최중희가 경례를 하면서 웃었다. 김대휘님, 웬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찹니까? 복도가 쩡쩡 울리대요. 그래요? 나는 무한해져서 뒤통수를 긁으며 강의 노트를 한 손에 든 채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입맛이 썼다. 생도가 무심결에 저지른 실수를 핑계삼아 화풀이를 한 내 꼬락서니가 역겨워서였다.
화가 날수록 목소리를 부드럽게, 작게,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것은 교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일이다. 선생이 피교육자 앞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선생의 부족한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나였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국가명령에 불복종 운운했으니 생도들이 속으로나마 기절초풍했을 것 같았다. 식당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 모자칸에 노트를 되는 대로 집어넣고 나서 식권을 끊기 위하여 카운터로 갔다. 공복이 지나쳐서인지 위가 쓰릴 지경이었지만 이미 먼저 온 장교들이 줄지어선 후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대위, 왜 얼굴이 구겨졌지? 오늘 아침 통근차 못 타서 그래? 사학과 양대위가 돌아다보며 약을 올리자 나는 바보처럼 슬쩍 웃었다. 하긴 그날은 웬일인지 아침 꼭두새벽부터 이 일 저 일이 묘하게 뒤틀려 나가는 기분이었다. 아침 첫 시간부터 수업이 있는 날은 그야말로 만사 제쳐놓고 반드시 통근차를 타야 한다. 통근차를 놓치는 날이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불광동에서 사관학교까지 2,000원 가까이 나온다. 그 돈을 포켓에 넣고 다닐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뻔한 일이고 보면 통근차를 못하면 어떤 꼬락서니가 된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나는 그러한 애군을 겪어야 했다. 집 앞 골목길을 막 나서는데 통근차가 휙 지나가는 게 보였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뒤쫓아 뛰었지만 통근차는 벌써 차량들의 북새통 쪽으로 잠겨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다. 꼬마 입힐 스웨터를 사오라고 아내가 준 돈이 포켓 속에서 가가대소를 하는 것 같았다. 뭐야, 장교가 아침에 통근차도 못하다니. 식탁에 마주 앉아서도 양대위는 능글능글하게 말을 걸어왔다. 사관학교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된다. 생도들은 7시 반에 학과 출장을 하고 통근차가 학교 본부 앞에 도착하는 시간은 정각 7시 45분이다. 전날 밤에 술이라도 진탕 마시면 아침 통근차를 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통근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1분 정도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한다.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통근차는 무정하게도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일반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사관학교에 닿을 수 있다. 금단추가 주르륵 달린 정복을 입고 대위 계급장을 어깨에 단 장교 체면에 학생들이 오골박작대는 버스를 타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첫 시간 수업이 없는 날이면 이만한 고역만 치르면 되지만 수업이 첫 시간에 있는 날은 반드시 통근차를 타야지 못 탔다가는 큰 탈이다. 월급 타서 택시값으로 다 버리는 것 아냐? 양대위는 원래가 입이 건 친구이므로 무슨 꼬투리만 잡히면 물고 늘어지는 성미이다. 그러는 꼴이 둥글둥글하니 밉지가 않다. 아직도 좀 남았어. 서너 번은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나는 단숨에 밥 한 그릇을 비워버렸다. 오후가 되어 연구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 병장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들어와서 꼭꼭 접힌 쪽지를 내밀었다. 급한 전보임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뭐야?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면서 전보를 펴보았다. 자모가 나란히 분해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나는 힘들게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12일 어머님 별세 창례.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시골 창례형이 친 전보였다. 형에게는 양모였다. 과장님 계시나? 나는 모자를 집었으면서 다급하게 물었다. 면회 온 분이 계셔서 다방에 내려가셨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나는 꼭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하며 책상 위에 널린 책을 주섬주섬 한쪽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나오려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일병이 전보를 받아놓고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오늘에야 전보를 찾았어요. 뭐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제야 나는 달력을 보았다. 12일, 12일은 엊그제였다. 오늘은 14일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다. 숙모님이 이미 이틀 전에 돌아가셨음을 깨닫자 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이 자식아, 나를 키워준 숙모님이야. 한 분밖에 없는 숙모님이란 말이야. 한 번 더 실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최 병장의 뒤통수를 쥐어받고 나서 나는 다방으로 뛰어내려갔다. 지금 당장 고향에 가야겠습니다. 숙모님이 별세했습니다. 과장을 만나자마자 나는 다짜고짜로 용건을 말했다. 중령 계급장을 단정하게 붙인 어깨를 쑥 올리며 과장은 허허 하고 웃었다. 우선 커피나 한잔하고 나서 천천히 말하시오. 내일부터 교과과정 세미나인데 갑자기 고향에는 왜? 과장은 내가 허둥지둥하는 꼴이 의외라는 듯이 웃었다.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해요. 숙모님이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요? 안 가요? 숙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안 가요? 요즘은 직계가 아니면 다들 안 갑디다요. 과장 맞은편에 앉은 뚱뚱한 신사가 말참견을 했다. 나는 뚱뚱이의 말을 듣자마자 우라통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당신은 뭔데? 말버릇이 그게 뭐요? 낯살이나 먹었으면 인륜도덕도 알아야 할 게 아니오?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당돌한 말이 나왔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과장이 벌떡 일어서서 어깨를 밀고 구석자리로 쫓다시피 해서 데리고 갈 때까지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숨을 시근덕거렸다. 김대위, 오늘 왜 이래? 저분이 누군 줄 아시오? 김대위 오기 전까지 여기 교수부 차장하다가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요. 나는 난처한 얼굴로 몸둘 바를 모를 처지가 돼버렸다. 알았어. 김대위한테는 숙모님이 바로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라는 걸 내가 깜빡 잊었어. 행정과에는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 출장증을 끊어가지고 가시오. 과장은 부하장교를 인화와 이해로서 다루는 사람이었다. 나는 과장에게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례하게 따따붙다 해댄 뚱뚱한 신사한테로 가서 죄송하다는 말만 짤막하게 하고 도망치듯 다방에서 빠져나왔다. 출장증을 끊어가지고 한 걸음에 학교 밖으로 나오니 3시가 가까웠다. 나는 한숨을 땅에 꺼져라 하고 내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다. 무슨 차를 어디서 어떻게 타야 최단 시간 안으로 고향에 갈 수 있을지 도무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우선 청량리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나는 택시를 탔다. 그제야 포켓에 든 돈이 겨우 몇백 원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나는 운전수에게 홍릉으로 가자고 했다. 홍릉에는 이종 사촌이 살고 있었다. 몇 달 만에 불쑥 찾아간 내 손을 붙잡고 이종 형수는 굉장히 반가운 모양이었다. 야, 대위다 대위. 바쁠 새끼야. 수남이 삼촌은 말똥이 둘인데. 조카 녀석들이 군복을 입은 나를 보자 껑충껑충 뛰면서 법석을 떨었다. 시골 숙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모자라서 돈 좀 빌리려고 왔어요. 저런, 숙모님이 갑자기 별세를 하시다니요. 웬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작년 봄에도 고혈압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아마 고혈압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한테도 알려야죠. 그만두십시오. 사병 애들이 늦게 전해져서 다 틀렸어요.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다니 오늘 장례를 치를 거예요. 형수한테서 돈을 두둑하게 받아놓고 나서 청량리역으로 나왔다. 고향 쪽으로 가는 기차는 오후 5시가 지나서야 있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동대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나는 원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때가 3시 반이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에는 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늦가을 날인데도 날씨는 고약해서 이곳저곳에서 기분 나쁘게 희뿌유스름한 안개가 퍼져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후미진 골짜기나 나무숲의 밑둥에서부터 안개는 꿈틀대며 퍼져 올랐다.
여름 장마철처럼 습기가 가득 차 있어서 버스 안의 공기도 끈적끈적해 왔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죠? 옆자리에 앉은 여자 승객이 말을 건네왔을 때 그때까지 나는 오로지 별세하신 숙모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제야 옆에 다른 승객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개 말이에요. 날씨가 참 이상하죠? 정말 그렇군요.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나서 밖을 내다보았다. 도로 앞쪽 내리바지에도 안개는 슬금슬금 기어오르며 수탉처럼 흰 벼슬을 내밀다가 버스의 속도에 밀려 날아가 버리고 있었다. 안개가 아니라 비군요. 나는 무심결에 이렇게 말했다. 맞았다. 우리들의 눈에 안개처럼 희뿌옇게 보이면서 서서히 꿈틀대는 그놈은 안개가 아니라 비였다. 가느다란 비가 아주 촘촘하게 느릿느릿한 속도로 내리고 있어서 후미진 골짜기에서는 꼭 안개처럼 보였다. 가랑비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렇게 주장하자 옆에 여자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버스는 경부선 고속도로를 벗어나 원주로 가는 2차선의 좁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가랑비가 한결 듬성듬성해졌지만 눅눅한 습기와 골짜기에서 꿈틀거리는 가랑비 덩이들로 하여 버스 안은 가라앉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담배 연기도 흉측하게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꿈틀거리며 오래오래 그 형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윈도를 닦아대는 클리너 혼자서 버스의 적막감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차장이 못 견디겠다는 뜻인지 카세트를 돌리자 갑자기 찡그렁쨍 하는 팝송이 흘러나왔다. 안내양, 음악을 껐으면 좋겠구만.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점잖게 말하자 차장은 그것을 껐다. 원주 32km라는 표지판이 꿈틀대는 비안개 속에서 푸르딩딩한 이마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자꾸자꾸 시계를 보았다. 표지판 위에서도 시계 속에서도 자꾸 숙모님의 얼굴이 떠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숙모님의 얼굴을 지우려고 애를 썼다. 너무 애를 쓰다 보니 마치 버스가 내 힘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숙모님이 나의 어린 머리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전쟁이 난 해 겨울이었다. 겨울은 겨울이었지만 얼었던 도랑물이 녹고 처마에서 고드름이 후두둑 떨어지던 때였으니까 2월쯤 됐나 몰랐다. 여름 전쟁 때도 우리들은 피난을 못했고 겨울에 다시 전쟁이 났을 때도 우리는 피난을 못했다. 우리 집 식구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가 마찬가지였다. 앉아서 고스란히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마을에서 전투하는 일은 없었다. 심심산천이란 말은 바로 우리 마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앞뒤로 높은 산이 우뚝우뚝 서 있어서 박달재와 다리째를 잇는 좁다란 국도만이 출구 노릇을 하지 사방은 병풍처럼 산이 막아서 있다. 겨울전쟁 때는 중공군이 마을로 몰려들어서 며칠을 주둔했다.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겨울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때 9살이었다. 창래형이 13살이었고 북으로 끌려가서 지금은 생사도 모르는 맏형님이 17살이었다. 아버지와 숙부님은 서로 형제분끼리 약속이나 하신 듯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집은 두 과부가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다. 한 분은 어머님이고 다른 한 분은 숙모님을 가리키는데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후 내내 우리 집은 동네에서 두 과부집이라고 호칭되었다. 어머니와 숙모님은 거의 동갑이어서 서로 흉엄을 없이 같은 집에서 살며 남편들이 없는 집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다. 숙모님한테는 혈육이 없어서 둘째 형이 양자를 가게 돼 있었다. 지금 고향에 사는 창래 형이 숙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 집안에 전해져 오는 미풍 때문이었다. 대가 끊어지지 않게 서로 자식을 꾸어가고 빌려주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태형이 15년 전에 부산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다가 비행기가 송두리째 납북되는 바람에 소식이 끊긴 후에도 어머님은 창래형을 원가로 복귀시킬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눈치였다. 우리 어머님이야 과부가 되긴 했어도 알토란 같은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그럭저럭 위안이 되셨겠으나 숙모님은 홀로 되신 데다가 혈육도 없으니 그 막막한 심정이 오죽했겠느냐 말이다. 뼈 있는 집안 여자들은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 법이다. 그렇지만 숙모님이 우리 삼형제를 어머님과 합심하여 키우시면서 수절을 한 것은 그러한 당위에서가 아니라 타고난 천성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그해 겨울 전쟁 때 마을에 주둔했던 중공군들의 행패는 마을 사람들을 질식해 했다. 그들은 면사무소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모두 꺼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농우를 모두 약탈에다가 잡아먹었다. 뱃속에 아귀가 꽉 들어앉은 모양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갈무리에 둔 감자와 무구덩이도 파헤치고 마루벽에 달아놓은 호박도 빼앗아갔다. 나중에는 천장에 달아놓은 옥수수도 모두 뒤져내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큰 근심을 하고 있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할 텐데 곡식 종자마저 모두 빼앗겼으니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작 큰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그들은 며칠 동안 닥치는 대로 모두 먹어대고 길 한복판이고 논바닥이고 간에 가리지 않고 홍두깨만한 똥자루를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내질러 놓고 나서 끼륵끼륵 트림을 하며 땅국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자 사냥이었다. 그 사냥은 어둑어둑해질 때 시작되곤 했다. 중공군 병정들은 총을 어깨에 메고 몇 명씩 떼를 지어 히휘덕거리며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철 모르는 나는 그들의 행동을 완전히 알아차릴 수 없었다. 논두렁 밭두렁으로 아이들과 떼지어 몰려다니며 쥐불을 놓느라고 야단을 떨던 나였다. 쥐불이 바람을 받아 논두렁을 빨갛게 태우면 불티와 재가 날아올라 아이들의 조그만 얼굴에 달라붙었다. 들쥐를 다른 마을로 내쫓기 위해서 쥐불놀이를 한다지만 아이들은 그냥 놀이에만 충실해서 이따금 논두렁 밑에서 들쥐가 정말로 기어나와 도망치는 것과 마주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서 입만 딱 벌리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중공군들이 벌이는 여자 사냥이 내 또래의 아이들이 하는 쥐불놀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눈치코치가 쥐뿔도 없었다. 중공군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들쑤시며 곡식을 징발해 가듯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고 여자들을 사냥하느라고 혈안이 되고 있었다. 몇몇 병정들의 탈선행위거니 했던 마을 사람들은 사냥이 며칠째 계속되자 곡식을 빼앗길 때보다 어찌해야 좋을지를 더 몰라 허둥지둥하였다. 마을 여자들은 모두 흰옷으로 갈아입고 낮에는 바깥 출입을 못했다. 연초 건조실이나 다락에 숨어 살면서 뒤가 마려운 것도 참다가 한밤중이 돼서야 뒷간에 가야 했다. 빨간 옷이나 노란 옷 같은 물감 들인 옷을 입으면 젊은 여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놈들의 사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도 흰옷을 입고 노파처럼 등을 구부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야만 그런대로 그들의 사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젊은 여자가 손에 잡히면 그들은 굶주린 이리떼가 먹이를 놓고 서로 싸우듯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번갈아 가며 윤간을 하기도 했다. 사냥꾼이 온다! 마을 입구 쪽에서 이러한 외침이 들리면 마을은 삽시간에 긴장감이 감돌며 응전태세로 돌입했다. 젊은 여자들은 지붕 밑 땅 밑으로 숨어버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대문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사냥꾼들이 자기 집 앞으로 몰려오면 손을 회회 내저으면서 없다는 신용을 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자기 아내가 사냥꾼한테 먹이로 바쳐지는 모습을 본 남편이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갔다가 어이없게 총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중공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집처럼 여러 조건이 좋은 경우가 없을 것이었다. 그때 어머님과 숙모님은 35살도 안 된 청상이었다. 그들도 남자들이 버티고 선 집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게 보통이지만 우리 집처럼 두 가부가 꼬마들만 데리고 사는 집에는 함부로 들어와서 짓밟고 파헤치고 야단 지랄을 부려도 막아낼 장정이 없었다. 소리게 가뿐히도 당했다지요. 글쎄 말이네. 겨우 15살인데. 성님 몸 걱정이나 하오. 아우님은 어떻고? 포동포동하니 꼭 처녀 같은데. 나는 잠결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다. 어머님과 숙모님은 나를 사이에 두고 누운 채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이었다. 숙모님이 사냥꾼들에게 먹이로 바쳐진 것은 바로 그날 밤이다. 나는 어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버스가 원주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바깥 날씨는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스물스물 엉켜서 몰려다니는 듯이 보이는 가을 가랑비가 계속해서 느릿느릿 흩뿌려대고 있었다. 원주에 도착하자 5시가 가까웠다. 나는 제천행 시외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을 찾아 나섰다. 길가 가로수 옆에 공중전화박스 옆을 지날 때 불현듯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발길을 돌려 우체국으로 갔다. 아내는 꼬마와 곤지곤지를 하던 중이었는지 전화를 받으면서도 키득키득 웃었다. 제천행 버스는 6시에 떠나는 막차밖에 없었다. 거의 1시간이나 기다려야 될 판이었다. 나는 안개처럼 내리는 가랑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 부근을 숙회처럼 빙빙 돌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정류장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운전수 차림의 사내가 용변을 막 마치고 나오며 그것을 툭툭 털어서 가랑이 속에 쑤셔박는 모습을 보고 나는 밤벙어리처럼 빙긋 웃었다. 나도 소변을 마치고 돌아서서 걸어 나오며 그것을 툭툭 털면서 운전수 흉내를 냈다. 그곳에서 나와 곧바로 가까운 술집으로 가서 소주를 한 병 마셨다. 장교 정복을 입었지만 곧 어두워질 테니까 취기가 약간 오르면 어떠랴 싶은 생각이었다. 취기가 오르자 숙모님의 따뜻한 얼굴이 내 앞을 스쳐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났다. 이미 그 시간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서 땅속에 깊이 묻혔을 숙모님의 그리운 얼굴이었다. 한시바삐 고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버스 출발 시간은 아직도 30분이 남아있었다. 제천 못 미쳐서 봉양에서 버스를 내려 다시 충주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어가야 할 텐데 봉양에 가본들 그러한 밤버스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숙모님이 이미 땅에 묻힌 뒤에 한밤중에 도착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소리 죽여 울었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은 점점 퍼져 올라오고 있었다. 버스가 털털거리며 단구, 치악, 신림을 지나 봉양까지 와닿자 나는 펄쩍 뛰어내렸다. 나 말고도 몇 명이 더 내렸다. 가랑비는 그 모양 그 꼴로 지척대고 있었다. 비다운 비를 맞은 것도 아닌데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담배가게 호롱불 앞으로 가서 시간을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다. 버스는 없었다. 8시가 지나서 그 험한 고개를 지나 첩첩 산중으로 가는 버스가 있을 턱이 없었다. 꼭두새벽부터 통근차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덕분에 아침도 굶고 수업은 기분 잡치게 하고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때우고 부랴부랴 내려오느라고 허둥지둥하며 하루해를 보낸 셈인지 온몸이 폭삭 무너앉는 것처럼 피곤해왔다. 나는 담배가게 호롱불을 등지고 평상 위에 앉아 쇠지락물 냄새가 풍기는 길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삼거리 한가운데에 초소가 서 있었는데 플래시를 번쩍번쩍하며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경찰관인지 헌병인지 예비군인지 어두워서 분간할 수가 없었다. 분간해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장교님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어두운 초소에서 목소리부터 크게 들려 나왔다. 나는 엉거주춤 일어서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는 경찰관이었다. 오이가 번들번들 비쳐 보였다. 평동 가는 길입니다. 시간은 급하고 버스는 없고 야단났군요. 한참 후에 제천에서 나오는 화물 트럭이 있을 겁니다. 충주에서 비료를 싣고 좀 전에 제천으로 갔으니까 곧 되나오겠죠? 그럼 그놈 신세를 져야겠군요. 저희들이 잡아드리죠. 날씨가 고약해서 길 떠난 사람들이 고생입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말하고 나서 다시 초소로 돌아갔다.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제천 원주 사이는 자동차들이 오갔지만 아직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기진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다. 아침밥도 못 먹은 채 점심 한 그릇만 먹고 습기와 가랑비와 슬픔과 하루 종일 실랑이를 했으니 가뜩이나 허약한 주제에 힘이 남아있을 까닭이 없었다. 정말 안개가 아니라 비예요. 왼편에서 느닷없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호롱불 빛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희끄무레한 형상만 어렴풋이 보일 정도였다. 나는 불빛 앞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쪽에서 보면 환하게 드러나 보일 것이었다. 어머, 그렇게 옷이 젖어서 어떡하죠? 이렇게 자연스레 말하며 그 여자는 불빛이 닿는 곳으로 옮겨 앉았다. 나는 그제서야 그 여자를 알아보고 일그러진 웃음을 지었다. 제 말이 딱 맞았죠. 안개라면 이렇게 옷이 젖을 리가 없죠. 나도 의기양양하게 그 여자를 훑어보면서 말했다. 원주행 고속버스에서 같은 좌석에 앉아온 여자였다. 호롱불빛을 상반신에 받고 있는 그 여자는 뜻밖의 곱고도 정다워 보였다. 그런데 원주서 무슨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아, 그랬던가요? 원주에서 술을 조금 마셨더니 정신이 어지러웠어요. 원주에서 봉양까지 오는 1시간 반 동안에 나는 줄곧 숙모님 생각만 하고 있었다. 숨을 거둘 때의 모습, 염습을 할 때의 모습, 관 속에 들어갈 때의 모습, 땅에 묻히는 모습,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어찌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으랴만큼 숙모님은 우리 삼형제를 당신 살부치처럼 보살펴 주었다. 그러한 숙모님이 별세를 했는데도 나는 지금 장래에까지 지각을 하고 낯선 곳에서 후줄하게 흩뿌리는 가랑비에 전신이 젖고 있는 것이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도 평동까지 가요. 트럭이 오면 저도 편승시켜 주셨으면 해요. 오늘 안으로 꼭 가야 하는데. 그 여자가 평동까지 간다는 말을 하자 나는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동이면 손바닥처럼 빤한데 누구네 집 딸일까? 외모로 보아서는 농촌에서 농사나 짓는 처녀는 아닌데 아무튼 동행이 있어서 즐거웠다. 김창래 씨가 형님 되시나요? 그 여자는 새들새들 웃으며 예사조로 말했다. 네, 형님 됩니다.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요. 코와 턱이 아주 그분과 닮았어요. 우리 형님을 잘 아십니까? 그럼요. 조합 이사일을 보시기 때문에 매일 조합에 오시는걸요. 조합 이사라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이사를 말하는데 임원은 마을에서 인망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했다. 창래형이 농협일을 본다는 것은 오래전에 알고 있는 터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조합의 격리 직원인데 서울중앙회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제천여고를 졸업한 후 3년째 농협에 근무한다고 했다. 어쩐지 평동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군요. 관상쟁이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흙탕물을 튀기면서 제천 쪽에서 시커먼 화물트럭이 유령마차 같은 신용을 하며 나왔다. 초소에서 플래시를 번쩍번쩍 하니까 트럭이 숨 넘어가는 유령처럼 멎었다.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공간은 지척지척 내리며 꿈틀거리는 철 아닌 가랑비로 흐물흐물한 채였다.
이분들을 평동까지 태워주시오. 초소를 지키는 경관이 플래시로 트럭을 비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요? 운전석에서 사내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엔진 소리가 뒤섞여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동행이 된 여자와 함께 운전석으로 가까이 가서 초라하게 올려다보았다. 운전석에는 운전수 이외에도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술에 취했는지 녹아떨어진 모습이었다. 운전석은 자리가 없으니 어떡하시겠습니까? 경관이 플래시를 이리저리 흔들며 나에게 말했다. 저 뒤에라도 타야겠습니다. 비료를 싣는 화물칸을 가리키며 나는 말했다. 감기에 걸린다고요. 운전수는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하며 밖으로 침을 뱉었다. 나는 염치불구하고 트럭 꽁무니 쪽으로 가서 기어올랐다. 조합 경리원도 잽싸게 트럭 위로 올라왔다. 재수음 붙었네 젠장. 운전수의 트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트럭은 곧바로 출발하였다. 트럭이 유동을 칠 때마다 몸의 중심을 가누기가 어려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한 손으로는 여자를 부축하느라고 애를 먹어야 했다. 가랑비는 후줄근하게 계속 그 모양 그 꼴이어서 속옷까지 흠씬 젖어 온몸이 근질근질한 것이 꼭 유행성 전염병에나 감염된 사람처럼 모든 구석구석이 다 맥풀려 버리는 것이었다. 트럭이 지나가면서 가로수가지를 툭툭 치면 그때마다 와스스 빗물이 떨어졌다. 당신 이름이 뭐요? 나는 이마에와 부딪는 나뭇가지를 한 손으로 받쳐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이름 말이에요, 이름. 정미예요, 정미. 바를정 아름다울미.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트럭이 토해내는 엔진 소리와 흙탕물이 질퍽거리는 소리, 나뭇잎이 트럭에 부딪히며 빗방울을 와스스 떨구는 소리만 들렸다. 고개를 들고 앞을 내다보자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산과 숲은 수물거리는 가랑비들이 안개처럼 곳곳에 배어 있었다. 트럭은 기어를 갈아넣고 다시 갈아넣으며 힘겹게 고개를 굽이굽이 돌면서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에 가는 길입니다. 나는 묻지 않은 말을 이렇게 크게 외쳤다. 모자 위에서 벌레처럼 빗물이 볼때기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여자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아무 대꾸가 없다가 불쑥 참 아름답죠? 이런 밤은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다. 나는 흠칫 놀랐다. 곱게 생긴 여자와 동행이 되어 이 험준한 고개를 가랑비에 흠씨 젖어서 넘고 있는 장면은 육정적인 구석이 있을 만도 했지만 나는 그날 아침부터 모든 게 뒤틀려가고 있었고 공복과 피곤과 슬픔과 실랑이를 하느라고 맥이 빠져 있었으므로 그런 생각은 땅띵도 못했다. 트럭이 덜커덩거리며 모퉁이를 돌아가는 바람에 그 여자의 몸이 내 가슴으로 쏠려왔다. 트럭이 중심을 잡고 곧바로 길을 가는데도 여자의 몸은 원위치로 복귀하지 않고 무게를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걸 깨달았다. 그 여자의 숨소리가 바로 턱 밑을 자극해왔을 때 내 머릿속에는 또다시 숙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밤 어머님과 숙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쉴 때 느닷없이 문을 잡아놔꾸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여자 사냥을 온 중공군 병정들이었다. 사냥꾼의 마수가 언제 뻗쳐올지 몰라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안에서 자물통을 채워야만 했던 어두운 시절의 늦은 겨울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밖에서 소리소리 지르며 문을 열려는 중공군들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님과 숙모님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대치하고 있었다. 대치했던 것이 아니라 포획될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었다. 성님, 뒷문으로 얼른 피하시오. 숙모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문 아래 돌적이가 뽑혀져 나갔을 때였다. 안 된다네. 아우님이 얼른 피하오. 우물쭈물하다간 둘 다 당하겠네. 어머님이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린 삼형제는 겁에 질려 울지도 못하고 눈만 크게 뜬 채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 땅 하고 총소리가 들렸다. 겁을 주느라고 공포를 발사한 모양이었다. 성님은 안 돼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 꼴을 어찌 당하오. 성님은 얼른 도망가시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성님이 어떡해. 숙모님이 어머니를 뒤쪽문으로 밀쳐내자 뒤이어 방문이 우당탕하고 벗겨지고 병정들이 와르르 몰려들었다. 3명이었다. 누비로 만든 군복을 입고 그들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자기들의 소나기에 잡힌 만족한 포획물을 둘러쌌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정조를 스스로 빼앗김으로써 어머님과 우리 삼형제를 구해낸 숙모님이었다. 그날 밤 바로 건넌 마을에서 여자들이 조무래기들만 남겨두고 피신을 해서 애꿎게도 조무래기들만 떼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트럭은 박달재 고갯마루를 넘어 내리막길을 조심조심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내 몸에 그대로 안긴 채 숨소리만 내뿜는 조합 격리 직원은 물에 젖은 한 마리 동물처럼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 여자와 한 번쯤 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도 안개도 아닌 것들이 온종일 시야를 가로막고 몸과 마음을 맥풀리게 흠씬 젖도록 만드는 날은 감정도 희뿌유스름하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가 보았다. 걷잡을 새 없이 숙모님에 대한 슬픔이 부풀어 오르다가는 뚝 그치고 침을 흘리며 헤헤거리고 싶은 바보 신용에 유혹을 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전보를 당일에 받고 일찌감치 하양을 했더라면 나는 착간에서 눈을 꾹 감고 슬픔을 참다가 숙모님의 유해 앞에 가서 엎드려 대성통곡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소식을 알고 허겁지겁 서울을 떠나 눅눅하게 젖어드는 습기에 눌린 상태로 창래 형네 집에 도착하면 도저히 나 자신의 배반감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미 땅속에 묻혔을 숙모님에 대하여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른 셈이었다. 계곡을 옆으로 끼고 산모퉁이를 돌고 돌면서 트럭은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계곡 쪽에 가랑비의 엉킴은 더욱 심해져 거미줄이 모개와 찰싹찰싹 감기는 것처럼 농밀한 상태였다. 고개 오른쪽으로는 칠흑의 어둠이었다. 바로 그 어둠 아래에 나의 생가가 있었다. 트럭은 가랑비의 엉킴과 어둠을 헤치고 장님처럼 뚜벅뚜벅 내려갔다. 사방이 보이지는 않아도 트럭의 유동만 가지고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지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박달재는 모퉁이를 지나면 바로 계곡을 끼고 들어갔다가 기어 나와서 다시 모퉁이를 수없이 꺾어 돌아야 했다. 긴 구렁, 짧은 구렁, 불두덩이, 소내미골 등등의 이름이 꾸불꾸불한 구렁마다 붙여져 있는 고개였다. 트럭이 긴 구렁을 돌아 나와서 불두덩이를 끼고 돌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평동 입구가 되는 사이길이 나서는 곳이었다. 나는 여자를 한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운전석 지붕을 쿵쿵 두드렸다. 좀 내려주시오. 트럭은 귀가 먹어서 그대로 달리고 있었다. 어둠을 헤집으며 가랑비는 가느다란 실오라기를 던져 나를 묶어버리고 있었다. 트럭은 어느새 평동 장터를 지나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나는 다리 너머에 무한대로 퍼져나간 다리째의 어둠과 그것이 내뿜는 끈적끈적한 가랑비, 마치 거미의 집처럼 달라붙는 철 아닌 가랑비를 생각하면서 흠씨 젖은 몸뚱이를 여자 쪽으로 돌렸다. 여자는 외지 사람이어서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얌전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우스웠다. 아침부터 기분이 언짢고 일마다 묘하게 뒤틀리더니 결국 나는 숙모님이 별세한 고향을 그대로 지나쳐 갈 곳도 까닭도 없는 충주 쪽으로 트럭에 실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수업 시간에 생도가 차렷 자세를 잘하지 못했다고 불호령을 내리며 애국자를 가장하고 예비역 대령한테
일륜 도덕임내 모내하며 딱딱거리고 형수에게 돈을 꿔서 달려내려와 숙모님을 마지막 만나 그분이 우리 가문을 위해 희생하신 순결과 우리를 돌봐 키워준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오래 모든 것을 바쳐 눈물을 쏟으려던 내가 고향을 지나쳐가고 있는 것이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짐작할 수 없었다. 짓눌려 내리는 가랑비, 비랄 것도 못되어 안개처럼 보이는 철 아닌 가랑비는 눅눅하고 끈끈하게 나의 몸을 휘감아 버리고 말았다. 좀 더 세차게 운전석 지붕을 쾅쾅 두드렸으나 운전수는 듣지 못했다. 트럭이 다시 기어를 갈아 넣으며 고갯길로 접어들 때 나는 얼굴에 달라붙는 가랑비를 뜯어내면서 다른 한 손을 여자의 가슴 속으로 쑥 넣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무언가 살짝씩 어긋나며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에 휘둘려지기도 합니다. 역겨운 중공군에게 자신의 정조를 짓밟혀가며 가족을 지켜낸 숙모님의 장례식에 도착도 못하고 점점 어긋나기만 하는 현실에 당혹감을 느끼는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